이번 시간은 금융경제 챕터 1 이론 점검 중에 금융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일상에서도 또 실무에서도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용어적인 의미의 상식이죠. 상식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일상으로 보자면 내가 새로운 집을 구매한다, 아파트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이때 은행에서 DTI 적용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DTI가 뭔지 모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금융 파트에서 물론 이제 경제 파트도 그렇고 IT 파트도 그렇습니다만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체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고 발전적인 이론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방향성까지도 배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또 그것이 담고 있는 핵심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으로 학습 방향을 잡으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실무적인 또 보다 더 나은 학습적인 부분을 위해서 추가적인 이제 책을 구매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포커스를 핵심적인 의미라고 두고 학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배우는 용어를 일상에서 사용을 하면 굳이 많이 더 학습하고 복습하고 할 필요는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용어를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이럴 때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일상에서 쓰고 그 일상이 실무에 갔을 때 또 쓰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친숙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부분들은 금융이죠. 금융이라는 것은 이자를 받고 또 자금을 융통해 주는 그러한 일련의 활동, 행위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첫 번째가 BWB예요. BWB는 branch with branch라는 것의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죠. 즉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은행만 있다. 그리고 또 투자적인 개념의 증권은 또 멀리 있다. 그럼 은행에 갔다가 설명 듣고 증권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 복합점포의 한 가지 형태로라고 되어 있죠. 복합이란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복합이에요. 그래서 복합점포의 한 가지 형태라는 건 우리가 배우는 건 금융이니까 금융 복합점포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금융에 있어서 원스톱을 지향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복합이니까 2개 이상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야 돼요. 동일 공간 또는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지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과 증권사가 이렇게 병행되어서 위치할 수 있을 거예요.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모라토리엄이에요. 한 국가가 외국에서 빌려온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모라토리엄인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상환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환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급을 거절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상환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까지 채무를 이행하겠다라는 걸 연기 또는 유예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의 신용이 하락이 돼요. 국가 간의 거래, 무역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그 신용의 하락이기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신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튼튼한 기업, 튼실한 기업이면 안정적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이렇게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정적이니까 위험은 낮죠.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은 손실 위험도 갖고 있어요. 근데 안정적이니까 손실 위험 확률은 낮아져요. 리스크가. 그렇게 낮아지게 되면 채권의 이자는 낮아져요. 반면에 벤처기업이다. 수익은 클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 손실 위험이 클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채권의 이자는 높아지게 될 거예요. 국가의 신용이 하락한다는 건 내가 국가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용의 하락에 따라 그만큼 채권의 이자를 더 줘야 되고 그것이 다른 국가라면 그만큼 부담이 더 되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신용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상환이자는 있지만 유예하기 때문에 환거래, 외환, 환율거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부정적인 상황이 놓이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경제 악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개인 워크아웃인데 개인 워크아웃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말로 살짝 바꿔보면 개인 채무조정 정도가 될 거예요.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작업을 통해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왜 돕겠어요? 우리가 경제라는 단어의 의미에 보면 경제 주체들이 나오죠. 기업들도 나오고 그리고 정부도 나오고 그리고 국민들도 존재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의 경제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국가는 균형 있는 발전을 잘 못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데킬라 효과인데 한 국가의 금융통화 위기가 주변의 다른 국가로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유행이 됐을까요? 멕시코에서 잘 드시는 그런 알코올주가 테킬라예요. 다시 말해 멕시코의 외환 위기가 다른 남미 국가로 확산이 되어지니까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그에 빗대어 테킬라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은행은 예적금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를 조달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달을 하고 이에 따라서 또 대출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반면에 투자라는 것이 섞이게 되면 은행의 안정적인 업무가 위협이 되죠. 왜? 안정적으로 예금을 맡겼는데 그것이 위험하다면 또 사람들이 투자를 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가 존재해요. 또 미래의 불확실성이 나에게 뭐 여러모로 뭐 데인저적인 위험도 있고 손실 위험인 리스크적인 위험이 있는 통칭해서 그 위험이 나에게 불안감을 준다. 그럼 그것을 회피해야 되겠죠. 뭐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럼 보험회사가 존재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유사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유동성 있는 금융회사라는 의미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누군가 보완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금융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건 현금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죠.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 그럼 예금을 찾으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이다. 그럼 유동성이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투자은행이다라고 하면 투자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 은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뱅크런인데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일 때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를 이제 일컬게 되는데 뭐 하나의 은행이 불안하다. 뭐 그러면은 뱅크런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한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 악화가 심화된다. 이런 뱅크런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BIS 자기자본 비율인데 BIS는 국제결제은행의 약어죠.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에서 일반 은행에 권고하는 자기자본 비율 수치라는 거예요. 은행은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금의 흐름에 건전성이라는 걸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건전성,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은행도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죠.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의 이자를 주는 것보다 조금 높은 대출 이자를 통해 자금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할 거예요. 처음에 그 한국 중앙은행에서 뭐 기본적으로 통화를 찍어내면 그 찍어내는 게 100개라고 했을 때 100개 자체가 유통되는 게 아니죠. 100개에 실제로는 100개지만 뭐 이자를 더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생적인 통화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은 활동을 위해 계속적인 대출을 일으킨다. 그럴 때 갑자기 뭐 뱅크런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된다. 너도 나도 예금을 찾는다. 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말씀드렸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시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고 그 다음 머니 론더링인데 머니 론더링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 말로 전환하자면 이제 돈 세탁의 표현이 되겠는데 자금 세탁의 일종이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한 것을 마치 정당한 자금을 확보한 것처럼 바꾸는 그러한 행위를 머니 런더링이라고 해요. 그 다음 수지 상등의 원칙인데 미래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해요. 경영하는 뭐 영리 조직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경영을 하게 될 텐데 이때 그 경영이라는 부분들은 미래 불확실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죠. 이때 그것이 손실과 직결이 된다면 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것의 한 일환으로 보험, 인슈런스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 이때 보험회사의 수입, 뭐 납입보험료가 될 텐데요. 지출, 뭐 우리가 보험 계약상 보험금이라고 그러죠. 지출이 같아지도록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제조기업처럼 큰 수익 이런 개념이 아닌 그래서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돼요. 그 다음 윈블던 효과가 있는데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을 일컬어요. 뭐 각국의 기준에서 다른 자본이면 외국 자본이 될 거예요. 다른 나라라면. 또 윈블던 효과의 윈블던이라는 용어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죠. 이제 주최국에서 이제 자국의 선수가 돼야 되는데 영국 선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외국 선수들이 승리하는 그 우승하는 상황에서 파생된 용어가 윈블던 효과예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인데 익히 많이 들어보셨던 가상화폐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 예전에 구석기든 신석기든 물건이 처음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른 부족에 가서 여차여차해서 갖고 오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서로 피해가 크니까 거래인데 물물 교환을 하면 서로 다른 단위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물물 교환의 서로 다른 단위를 대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화폐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장을 갖고 오죠. 그래서 화폐가 한 국가에서 너무 많이 찍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대용하는 하나의 상품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화폐라는 건 적정 수준으로서 통화 관리 정책을 하게 되는데 또 그 통화가 불안정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안정적인 것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희소성이라는 부분들과 연결도 돼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할 때 금본위 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금을 기준으로 평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인데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힘들어요. 교환 가치가 존재해요. 그것이 비트코인이에요. 각국에는 중앙은행이 있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인데 이러한 중앙은행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그러한 온라인상의 화폐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
자의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한 사이버 머니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재미있는 표현이죠. 금융소득이에요. 금융소득은 무슨 소득, 무슨 소득으로 나뉘어요?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 뭐 1년, 2년 하는 그 연이에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 소득세율로 그러니까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누진 소득세율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의미해요. 구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누진이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종합과세하겠다라는 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요. 뭐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 이제 합산을 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절세하기 위해서 뭐 비과세, 분리과세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랩 어카운트인데 뭐 증권사에 가서 랩 어카운트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만들 수가 있는 상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게 되면 자산 종합 관리 계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자산을 구성하고 그거에 따라 운영하고 또 그 운영에 따라 투자 자문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자산 종합 관리 계좌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자사의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부분들은 그 구성에 대해서 고객의 성향에 이제 또 맞출 수가 있게 되겠죠. 나는 뭐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이익을 영위하고 싶다. 그럼 주식형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나는 안정하면 채권형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자라고 해서 만드는 계좌예요. 그 다음 배드뱅크인데 배드뱅크는 이제 안 좋은 처리를 하는 그런 은행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인수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 상황이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나빠져요. 그러면 그 금융기관, 은행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대출도 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 잘 순환이 안 되겠죠. 은행의 부실 채권이 증가가 돼요. 그것이 급격히 증가하면 은행은 어떻게 돼요? 위기에 놓이게 되겠죠. 그럼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 위기에 놓여지게 돼요. 그럼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부실 자산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이 바로 배드뱅크예요. 그 다음 신용불량자인데 이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이제 2005년도쯤에 이제 사용되었고 그 기준으로는 금융기관에서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차라고 했고요. 2018년에 그 1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죠. 뭐라고 회의를 했느냐? 단기 연체와 장기 연체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을 변경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기 연체는 30만 원 30일 이상으로 보고 장기 연체는 그 2005년 이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3개월 이상으로 바꾸자라는 회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이 용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불량자는 용어 자체가 채무불이행자로 이제 표현이 또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인 부분들의 의미,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이런 흐름들에 대한 용어의 차이, 그리고 그 내용의 차이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팩토링인데 기업의 외상 매출금을 매매하는 금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은 자금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기업에 활동하다 외상 매출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회계 처리를 하는 게 현금주의가 아니죠. 현금이 들어와야 처리하겠다가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라요. 거래는 있는데 현금은 없지만 외상 매출금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 증서가 있다, 어음 증서가 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매입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거예요. 팩터링 제도죠. 그 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 계획이나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그러한 금융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신공항의 고속도로를 내가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 거예요. 그 부분들의 자금이 사업성이 충분하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프로젝트예요. 그 다음 시드머니인데 부실기업에서 인수할 때 추가로 덧붙여 주게 되는 신규 대출을 시드머니, 종잣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실기업이에요. 부실기업은 이미 대출이 있죠. 그러다 보면 잘 안 팔릴 수 있어요. 추가 대출해서 자금적인 여유를 주고 이 해당 기업을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실기업 정리를 용이하기 위해 추가 대출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콜금리인데 콜금리라는 건 금융기관 간의 자금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장 마감 전에 거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에 대한 자금 결제를 해요. 이때 A은행, B은행의 자금 결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의 한도를 넘어가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콜을 땡겨가지고 그 기관에 보내고 자기는 그 금액을 다른 곳에서 그 기관에 보내주고 하는 것처럼 자금 교환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가 발생됐을 때 적용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이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기관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 적용되는 금리라고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자금이라는 흐름상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금융기관 간. 그 다음 모기지론인데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 그 주택저당증권을 융통시켜서 거래를 시켜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대출자금이 회수되면 대출자금이 이제 융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해주는 제도를 모기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죠. 그 다음 은행에서는 예금이라는 것이 있죠. 정기 적금이 있고 목돈을 마련하는 목돈을 일정 기간 두는 이자를 위해서 정기 예금도 있고 또 내가 입출금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예금도 존재하는데 그것이 보통예금 대표적이죠.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예금하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이에요. 요구하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미소금융사업인데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기부금, 휴먼 예금 등으로 서민들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는 사업을 미소금융사업이라고 해요. 많이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예금자 보호제도인데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뱅크런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화된 상황일 때 이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제도예요. 5천만 원 한도로서 이제 해당 금액을 예금자들 분들은 이제 또 보호해 주죠. 그 다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예요. ISA인데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얘기했죠. 통장을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한대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적금 있죠. 예금도 있어요. 펀드도 있겠죠. 파생 상품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한 계좌에 운용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단어들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 투자 금액이 1,000억이다 이러면 한 투자자가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000억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펀드를 형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파생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이 올라가면 좋아요. 구매했다면 떨어지면 손실이죠. 이때 떨어질 때 일정 기준하에 떨어지게 되면 팔 권리 또는 이 반대의 상황이면 살 권리를 우리는 본원적 거래에서 확산됐으니까 파생이라는 단어를 써서 파생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용될 수 있는 통장이에요. 그 다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등급이 안 좋은 분들에게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주택은 항상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득이 낮은 그런 저소득층 분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했었어요. 그럼 그 자금을 융통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일정한 이자에 따른 이제 증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증권에 따라서 또 자금을 융통해서 또 다른 주택을 구매해서 또 팔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것 자체가 증권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 오르고 내리고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한 상품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 수많은 확산되어졌던 그 시스템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집값의 하락. 그러면 그만큼 담보금을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 분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것을 서브프라임 모기지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체가 우리말이에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그 다음 코픽스 금리인데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 금리라고 되어 있어서 시중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 금리를 코픽스 금리라고 해요. 조달을 한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예적금이죠.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어요. 우리가 지준율이 있어요. 지급준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은행은.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경우에는 정기 예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금 증서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지준율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서 이것을 융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고 처음부터 할인식으로 발행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자금을 또 융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이 있는데 ELD는 주가가 연계된 예금이고요. 이자는 이제 예금 형태로 되는 것이고요. 주가에 따라서. ELS는 주가지수 연계 증권거래 계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ELF는 주가 연계 펀드죠. 그래서 증권거래 계좌가 있으면 이제 ELS, 증권거래 계좌가 없으면 주가 연계 펀드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펀드에 가입하면 계좌가 없어도 되니까요. 펀드 가입자니까. 그래서 증권의 한 종류로 고객들이 예탁한 돈을 주가지수 움직임에 맞춰서 이익을 내도록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물가 오르죠. 기업 가치도 매년 그에 맞춰서 이제 오르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본적인 이제 전제로 하면 주가지수는 작년보다 올해가 높아질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가게 된다면 손해는 안 보겠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대표성이 있는 주식들을 가지고 평균화시켜서 이제 지수화시키는 거죠. 서로 가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수화시켜가지고 따라가게끔 만드는 상품이에요.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 비용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묶어서 보시는 것이 좋겠죠. 주택담보대출 비용은 담보를 인정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 LTV는 100이다. 그럼 그 100을 인정해서 뭐 60% 또는 70% 담보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에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또 받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에서는 그 주택담보대출을 제대로 못 갚는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대출이자도 생각한 것이 바로 총부채 상환비율 DTI예요. 그래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 내가 주택 대출을 할 때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좀 더 강한 것이 즉 DTI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 규제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주택담보대출 뭐 그런 거 당연히 포함시켜요. 뭐 기타 대출이 있었다. 뭐 그 이자 포함시켜요. 그리고 개인이 소비한 금액이 있다. 그 뭐 신용카드 썼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 대출을 할 때 70%가
그걸 다 확인했더니 20%밖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DTI보다 강력한 규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DSR이에요. 그 다음에 MMF인데 증권사나 투신사에서 투자신탁회사에서의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금융상품.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해서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을 되돌려주는 초단기형 실적 배당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단기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 간의 자금 거래를 하면 뭐 그 다음날 결제를 해줘야 되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짧아요. 그것이 콜이라고 얘기했죠. 콜금리. 그래서 콜을 볼 수 있고요. 뭐 실제 실무에 가면 콜 땡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콜 같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다 그러면 30개로 표현을 하는데 30개를 땡긴다라는 것처럼 콜을 사용하는 것이 단기금융 상품의 하나의 예고요. 초단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전은 단기, 1년 이상은 장기로 보는데 그 단기보다 더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도손 예금 증서인데 91일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예요? 90일 운영하고 그 다음날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CD를 얘기해요. 그래서 단기 상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기업 어음인데 어음도 단기적인 상품들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CMA, 뭐 종합금융사라든지 이제 증권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바로 CMA인데 어음관리계좌예요. 그래서 뭐 국공채라든지 아니면은 뭐 CD, 뭐 CP 이런 것처럼 증권적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어음관리계좌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 그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 배당 금융상품이에요. 그 다음 코스닥, 코스피 200 한국거래소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한국거래소에 이제 상장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성장을 시켜야 되는 기업들이 있고 그 성장을 시켜야 되는 기업들의 자금 융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금의 흐름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바로 코스닥 시장은 벤처 유망 중소기업 등이 중심이 된 성장 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이고요. 코스피 200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 중에 업종 대표성, 뭐 통실업이냐, 건설업이냐, 뭐 이런 것들이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업종 대표성과 시가총액 유동성을 고려해서 200개의 종목을 산출한 지수를 코스피 200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다수의 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 불특정 다수의 자금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환경 제공이 한국거래소예요. 그래서 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의 안정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 다음 내부자 거래인데 특정 기업의 직무나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중요 정보를 이용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내부자 거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항상 이익을 얻는 행동을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 다음 내만여의 날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의 4가지 파생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이에요. 주가지수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그러한 상품을 얘기를 하죠. 뭐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선물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업이 커피 회사인데 커피가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농장하고 미리 계약해 놓는 게 좋죠. 그럼 1대1 계약할 수 있어요. 기업 간, 뭐 거래자 간의 거래는 선도 거래라고 하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선물이에요. 떨어질까? 올라갈까?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파생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주가 지수 옵션도 있고요. 개별 주식도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으니까 옵션이 있고요. 또 개별 주식 선물 거래도 있을 거예요. 이런 4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이 바로 내마녀의 날이고, 마녀가 그 빗자루 타는데 많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마녀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뭐 세마녀의 날 이러면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만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별 주식 선물까지 합쳐서 네 가지죠. 그 다음 사이드카인데 선물 시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급등락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내용이 선물 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급등락을 하게 되면 현물 거래에 영향을 미치죠. 왜? 현물 거래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의도한 바대로 되면 수익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손실이에요. 그럼 손실을 회피하려면 선물 거래를 회피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럼 그 회피하는 행위가 현물 거래의 시장까지 영향을 줘요. 그것을 안정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이드카예요. 그래서 거래소는 이제 5% 이상, 코스닥은 6% 이상, 1분 이상 이러한 급등락의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5분간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을 사이드카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번이죠. 다음 상장인데 거래소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시장에 거래될 수 있도록 가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운영된 기간, 안정적인 자금의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을 심사해서 상장하죠. 그 다음 서킷 브레이커인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주가에 대한 부분이죠. 뭐 선물적인 내용은 사이드카인데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게 돼요. 과열된 시장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10% 정도의 급변함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1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약 매매가 20분간 정지되는 것이 이제 서킷 브레이커예요. 그 다음 출자 총액 제한제라는 건데 큰 규모의 기업은 자금이 많아요. 자금이 많다 보면 이 기업 저 기업 다 하고 싶어 하겠죠. 자금류에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되면 자유경쟁에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건전한 거래가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존의 회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안정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뭐 안 좋은 상황으로는 부도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금을 줘야 융통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재무구조의 안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즉 기존 회사의 자금을 신규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융통을 하다 보면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데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총액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레드칩, 블루칩이 있는데 레드칩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의 우량 기업의 주식, 일명 국영기업의 주식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블루칩은 주식시장에서의 대형 우량주를 블루칩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숏 커버링이 있는데 숏 커버링은 주식시장에서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근데 쉬운 게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갖고 있는 것처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공매도죠. 그렇게 됐을 때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질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거에 만큼의 수익을 얻는 것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됐죠. 그러면 그 주식이 없는 상태니까 주식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낮아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차익이 발생하죠. 그럼 차익을 이익으로 영위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숏 커버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웩도덕 현상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현상을 웩도덕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지면 그만큼 이제 현재 가치보다 떨어진다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팔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현재 주가는 하락하게 될 거예요. 현물 거래의 안정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미래에 불확실한 투자를 했던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현상, 선물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줄 때 wag the duck 현상이라고 해요. 현물이 몸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 벌처 펀드예요. 파산 위기에 놓인 부실 기업이나 부실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을 벌처 펀드라고 그래요. 기업 구조조정 펀드라고 일컬어지는 이 펀드는 안 좋아질 때 이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지면 이익이 커지죠. 그럼 되파는 거예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펀드죠. 그 다음 뮤추얼 펀드예요. 뮤추얼은 상호작용적인 공동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펀드를 형성하죠. 그래서 공개 모집하는 펀드예요. 그 다음 투자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증권 등 자산의 투자, 수익을 분배하는 제도인데 해외 투자 펀드가 예로 들 수 있겠죠. 그 다음 헤지 펀드인데 투자 위험 대비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성 자본이에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제 투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헤지 펀드가 공개적인 펀드하고는 좀 달라요.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모집을 해요. 대규모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비공개 모집을 해서 그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유형을 헤지 펀드라고 해요. 그 다음 국부 펀드인데 정부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한 투자 회사나 펀드예요. 국가의 재산을 보다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안정적인 자산의 말이죠. 그 다음 인덱스 펀드인데 특정 지수들을 따라가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펀드라고 보아서 상승할 것을 생각해서 대표성 있는 업종들로 그 평균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인덱스 펀드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엄브렐러 펀드인데 엄브렐러 펀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모펀드가 있어요. 그 모펀드 아래에 여러 가지 자펀드가 있겠죠. 이때 예를 들자면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이쪽에,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투자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산처럼 덮은 거죠. 그래서 전환할 수 있는 펀드, 전환형 펀드의 일종이고 하나의 펀드 아래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하위 펀드를 갖추고 운영하게 되는 펀드예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뭘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은 이자가 있어요. 원금도 존재하죠. 이러한 상환 기간, 다시 말해 만기 기간에 따라서 채권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기채 혹은 장기채라고 하면 1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년 미치면 이제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구분을 할 때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기간을 3개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단기채는 여전히 1년 이하예요. 반면에 중기채, 장기채 중 장기채는 5년 이상을 일컬어요. 그럼 중기채는 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만기 기간에 따라 어느 시점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나누는가에 따라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모 발행인데 채권 발행자가 직접 소수의 투자자와 교섭,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특정 소수인에게 발행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사모 발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모가 아니면 공모겠죠. 공모는 뭐예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발행하면 공모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자 지급에 따른 채권의 종류인데 이자를 복리로 계산할 때가 있죠. 단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에 이자 기간이 있으면 이렇게 기간이 되겠죠. 원금에 이제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금에서 이런 이자가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는데 복리는 그게 아니죠. 이자가 붙은 그 금액이 또 원금이 되고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지수의 형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기간이죠. 그리고 이게 혼용되는 복단리채가 있고 이자를 할인해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할인 발행하면 할인채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는 이표채라는 것은 채권에 이자 지급표가 있어서 그걸 떼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표채예요. 그 다음에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고 그 채권에 따라 지방 사업을 또 경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하이브리드 채권인데 은행이나 기업이 자본 조달 수단을 목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채권이니까요.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붙었어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함께 가지는 증권을 말해요. 즉 증권으로서 매매도 가능해요. 주식처럼 만기와 상환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채권이 혼용이 됐으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 자금을 일시에 조달받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 증서, 이자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가증권은 뭐예요? 가치가 있는 증권을 이야기하죠. 현금이 아닌데 현금처럼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의 대표성이 바로 주식과 채권이고 그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더 할 수 없는 상황, 그럼 채권 발행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특수채예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이 발행한 채권인데 뭐 도로공사 채권, 한국전력 공사 채권 이런 것들이 특수채의 예가 되겠죠. 그 다음 후순위 채권이에요. 채권 발행 기업이 파산했을 때 변제 순위가 가장 낮은 채권을 후순위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은 부채죠. 회계 처리를 할 때 뭐 빌린 돈에 대한 이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식은 자기 자본이라면 채권은 부채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부채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채권에 마지막에 받겠다. 뭐 주식보다는 이제 먼저 받겠지만 그러다 보면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땐 그만큼 우리 기업은 신용이 정말 좋아 하는 경우에 발행이 가능하겠죠. 왜 발행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용이 아주 좋아야 그 해당 채권을 구매할 테니까요. 그 다음 환매 조건부 채권 RP예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확정 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죠.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 김치 본드예요. 외국 또는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래 기준 통화로서 역할을 하는 건 달러잖아요. 그 달러로 표시를 한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화 표시 채권. 그 다음 수쿠크예요. 이슬람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자 대신에 채권인데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인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채권을 수쿠크라고 이야기해요. 가맹점, 신용카드업자 계약에 따라서 카드 회원들의 신용카드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가맹점이라고 해요. 실제로 가맹점이 있게 되면 본사의 경우에는 관리가 용이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일상으로 예를 들자면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공기를 이용을 하죠. 근데 그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항공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송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거래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길 것 같고 또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고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사 분들이 계시고 그에 따라서 모으겠죠. 소수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로서 가맹점들이
화랑이 되는 그렇게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가맹점이고요. 그 다음 리볼빙 결제라고 있는데 이용 금액을 일정 비율 상환을 하게 되면 계속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신용카드는 신용으로서 대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를 신용카드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한 달 소비한 거 소득이 생기면 그것으로 이제 일정한 이자와 더불어서 신용카드사에 납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신용 정도에 따라 카드의 금액이 달라지겠죠. 신용으로 판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했다. 그럼 그 신용에 따라 대금은 후불이라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를 하는 기준들도 존재를 하고 이에 따라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지니까요. 그 다음 신용 공여 기간이 있는데 회원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받은 날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은 날까지는 신용에 관련돼서 공여하는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인터넷 안전결제 서비스가 있는데 인터넷 전용 신용카드 인증 및 결제 서비스예요. 당연히 안전결제를 해야 되죠.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저장을 할 때 창고처럼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서버의 환경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접속을 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결제라는 것도 요 흐름을 가져요. 결제를 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카드사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일일이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통신사에서 이렇게 먼저 계약을 해주고 우리랑만 해도 다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준 상황이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을 실제 결제 화면에서는 버튼을 누르면 이 자체에서 결제가 아니라 이 해당 회사에서 화면을 띄워주죠. 그래서 입력을 일정 기간 하게 되면 승인 번호를 보내주고 승인 번호를 저장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제가 안정적이어야지 거래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예요. 인터넷 안전결제 서비스. 그 다음 기준 환율이 있는데 자국의 환율을 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그런 특정국 통화 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을 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국제 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에 원으로 준다라고 하면 거래가 잘 되지를 않겠죠. 그래서 국제 거래에 있었을 때 자금을 원활하게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나 이런 말미쯤에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기축통화는 달러가 되고 자국통화는 원이 될 거예요. 그 밑에 기축통화는 뭐 말씀드렸던 국제결제나 금융거래의 기축이 되는 특정국의 통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고시환율인데 고시환율이라는 것은 환율은 달라지죠. 화폐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나라의 국가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지고 그것이 서로 다른 나라라면 더 복잡해지게 되겠죠. 이때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 뭐 자국의 화폐 단위와 다른 나라의 화폐 단위를 교환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환율이 존재할 거예요. 이때 고시환율은 은행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하겠다, 은행에게 매도하겠다 할 때 고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이것이 고시환율이에요. 그리고 매입환율은 뭐 매도환율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받는 환율, 또 그 반대는 매입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환율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환율, 매도환율 이렇게 표현해서 살펴볼 수 있고 그중 매입환율이에요. 그 다음 외화 표시 예금인데 예금을 하는데 외화 표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금할 때 외화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달러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달러 예금이라 불릴 수 있죠.
그래서 왜곡한 시세를 구별을 위해서 표시할 때 외화가 표시되어 있다라는 예금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있는데 일본의 이제 흔한 그런 성씨들 중에 하나가 이제 와타나베인데 여유 자금이 있는 주부분들이 계시죠. 그럼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하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 외환 투자자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리고 환율인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국과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넛크래커예요. 호두가 있고 호두를 자를 수 있을 거예요. 이 반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그 의미의 단어가 넛크래커예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가 있었죠. 굉장히 심각한 거였어요. 국제 거래를 할 때 돈을 줘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요. 그럼 부도예요. 줘야 될 돈이 없는 거니까요. 외환 위기는 심각했죠. 그때 중국은 내수 시장이 어때요? 굉장히 넓죠. 발전 가능성이 커요. 일본은 어때요? 엔화가 약세인 상황이었고 그것은 곧 가격 경쟁의 우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넛크래커라고 표현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이제 우리가 이 실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용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금융과 관련된 상식적인 내용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그 시험 문제가 어떠한 의미로서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 핵심 개념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문제를 푸시면서 추가하셔야 되고 더 폭넓은 지식을 위해서 뭐 신문이라든지 이제 매스미디어를 많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죠.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